안녕하십니까.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바쁜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은 또 빠른 시일 안에 시급히 도와야 될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돌았습니다. 이게 또 바쁜 속에서도 우리 통일중매군 회원분들과 함께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에 참가했었습니다. 니들 안 끄질래? 이랬죠. 여러가지로 바쁜 일들이 있다 나니까 방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고 훗날 이제 현재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일에 제사건 국가배상 재판이 있거든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거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진 이런 탈북민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시간 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데일리 NK 가짜 뉴스들에 대한 팩트체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 뉴스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에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예산으로 2억 원이 최초로 편성됐다고 하더라고요.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도가 심한 허위 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왈가왈부기나 우리 이 정북방송에 주는 게 아니고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도가 심한 왜곡 정보들만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북한 관련 가짜 뉴스들이 어느 정도로 많게 되면 또 어느 정도로 이 왜곡이 심했으면 정도가 심한 것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작년에는 석탄 도둑놈이죠. 지성호가 99% 확신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뭘 그랬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망설 99% 확신한다고 했었죠. 기령시 학포 탄강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석탄이나 훔치던 그런 꽃제비가 북한에 무슨 정보선이 있다고 김정은 사망 99% 확신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믿고 떠드는 언론도 한심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구태타설, 또 가짜 김정은설, 이런 북한 관련 가짜 뉴스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들에서도 내보내는 가짜 뉴스들도 많습니다. 정부나 정치권도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한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데일리 NK죠. 조중동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데일리 NK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잘 하지 못하는데요. 데일리 NK 가짜 뉴스는 매일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이번에도 북 당국이 추수 끝나자마자 농가들을 돌면서 쌀을 반강제로 수매하고 있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이 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인 거죠. 데일리 NK는 늘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 현재 북한 양정사업소가 각 지역 협동농장과 농가들을 돌면서 양곡 수매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단위들마다 계획량만 내도 되지만 양정사업소는 초과분 수매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애국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애국비를 내야 한다. 이러거나 또 영도 업적을 세운 기관이 되기 위해서 무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국가의 쌀을 헌납해야 한다는 이런 정치적 선동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정사업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농민들이 그 살림집까지 들어와서 숨겨둔 양곡이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서둘러 시장에 쌀을 내다 팔고 있다는 거죠. 일단 국가의 쌀을 수매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만 보상받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에게 쌀을 수매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해방 후부터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북한에서 애국미 헌납운동의 발기자는 김재원 농민입니다. 황해남도 재래문에서 살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농민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죠. 그리고 김재원 농민도 당연히 토지를 분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애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거디를 한 다음에 30가마니 그 쌀을
애국민으로 국가에 헌납합니다. 김지연 농민을 따라서 항해남도 재령군 농민들이 농업 현물세 완납 경축대회에서 830가만의 애국민을 국가에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애국민 헌납운동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6년 12월 말까지 기간에 애국민 헌납운동에 참가한 그 농민은 18,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이 바친 그 애국미 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 그리고 만경대 혁명학원을 건설하게 되죠. 애국민 헌납운동이 발기자였던 김지연 농민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전쟁 시기에 사망하게 되죠. 그 후에 그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농민영웅이었나? 어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지연 농민을 기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지연 농민이 살던 황해남도 재령군 대흥리를 김지연리로 바꾸거든요. 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지연 뒤에 있는 중학교, 소학교, 병원, 상점 이런 데 김지연 농민이 이름을 달아서 부르도록 합니다. 김재원 중학교, 김재원 소학교, 김재원 병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황해남도 해주농업대학도 김재원 해주농업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리에 김지연 농민이 반신상을 세웠거든요. 한 70년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반신상 세우고 그리고 또 애국열사령에 안치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북한 농민들이 애국미 헌납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애국미 헌납운동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애국미 헌납운동은 농민들이 자각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내리매겨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애국미 헌납운동 합니다. 쌀을 전략해가지고는 인민군 노로도 하고 건설장들의 지원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돼지를 사고 떡이나 국수를 해가지고 공장 노동자들한테 급식시키는 거죠. 애완견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기는 한데 북에서는 그 똥개입니다. 예, 똥개도 사서 제가 하게 됐었죠. 제가 북에 있을 때 북한법 어기는 그 일들을 해서 돈을 벌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돈을 우리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다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많이 나서서 막아줬죠. 여기 남한에 저희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도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북에 있을 때 공장 기업소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나가서 지어놨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잘 알죠. 근데 우리 남한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IMF 때 그때는 전 국민이 떨쳐나서서 군모기 운동이란 하셨다면서요. 아이들이 그 코 묻은 동전꽂이 강제로 빼앗아간 네? 그런 전두환 씨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IMF 때는 전 국민이 국가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강요한 사람이 없었겠죠.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좀 더 내는 거죠. 그러면 또 당과 국가는 그에 대한 표창을 납니다. 뭐 지연등록증, 지연자증이었나? 지연증이었나? 그런 것도 줍니다. 서로 다 갈라져서 의견이 다 다르다가도 위에부에서 그 어떤 그 강요를 한다든지 그 어떤 위기가 닥친다든지 하게 되면 탁 뭉치는 거, 단결하는 거. 이건 우리 민족이 고유한 특色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개인농이 없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족분조 관리제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협동농장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국가계획을 받고 국가로부터 비료와 농약 등을 지원받고 또 모내기나 가을거디 이런 바쁜 농사철에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서 농사를 돕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도 나가서 김매기를 하고 모내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 이튿날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무조건 농촌지원 사업을 합니다. 인분, 분토 이런 걸 부식토 이런 걸 농장벌에 내가는 거죠. 그리고 농기구, 농자재 같은 것들도 전국이 달라붙어서 지원을 합니다. 모내기나 가을거디나 이런 농사일들을 농민들이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농사일 돕게 되면 일당 지급합니다.
저도 저 상주에 계시는 우리 박규준 형님, 그 형님네 집에서 이제 모내기 하고 가을거디 하고 이럴 때, 이 사람 일손이 바쁠 때, 그때 제가 가서 며칠씩 도와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형님 올라올 때는 꼭 그 일당을 제 손에 쥐어주거든요. 싫다고 해도. 가서 민지한테 사탕이라도 싸주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옵니다. 농사일을 돕게 되면 일당 지급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농촌에 나가서 농촌 지원을 했다고 해서 일당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가 달라붙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수확도 하고,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수확한 농작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국가에 바친 식량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을 하죠, 다. 그리고 협동농장은 분조, 작업반, 그리고 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조는 협동농장에서 가장 말단단입니다. 홍민지 머리도 이제 낮잠 자고 깨나서 이런데 가 있으세요? 분조는 협동농장에서 가장 말단단이고, 그리고 또 분조들이 모여서 작업반을 이루고, 또 작업반이 모여서 협동농장을 이루는 겁니다. 작업반은 대체로 마을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한 개 마을에 한 개 작업반이 있고, 그 작업반에는 탈곡장이 한 개만 있습니다. 분조 단위로 가을거디를 했다고 해서 가을거디한 농작물을 자기 집에 들여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데일리엔키 기사처럼 양정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농민들을 살림집까지 뒤지면서 숨겨둔 알곡이 없는지를 찾아본다는 건, 이런 말을 전제로 한다게 되면 농민들이 가을거디한 농작물을 자기 집에 들여다가 탈곡을 하는 경우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농작물을 감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을거디한 농작물은 작업반 탈곡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탈곡장에서 탈곡을 하고 이러한 노력 공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일전에 구독자분이 그 노력 공수랑 듣지 않던 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설해달라는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력 공수 말이 나왔던 김에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정량에서는 노력일하고 노력 공수를 따지거든요. 여기서 노력 공수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 부문, 그리고 건설 부문처럼 작업 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작업 대상이 많은 것, 작업 대상이 종합적인 것으로 되는 이런 공정, 그리고 또 그런 단위들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 부문의 경우에는 1년을 달인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업 대상도 많습니다. 실례 들어서 말하게 되면 겨울에는 이제 새해 농사 차별을 해야 되고요. 봄이 되게 되면 밭과 논을 갈고 씨부침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또 김매기 하고 풀베기 하고 가을거디 하고 탈곡하고 분배하고, 그러면 또 집으로 또 분배한 거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농사차비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 또 그다음 농기구를 또 손질을 해야 되죠. 농사자들도 손봐야 되고요. 근데 어떤 노동력을 평가할 때는 노동의 종류, 노동의 강도, 그리고 또 그 숙련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농업 부문이나 건설 부문은 작업의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작업마다 노동 강도하고 또 하는 사람의 숙련 정도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평가할 때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례 들어서 이런 거죠. 컴퓨터 타자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타자 1급은 250타 이상, 2급은 200부터 250타까지, 상급은 150부터 200타까지, 150타 이하는 불합격,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타자 1급인 사람이 하루 쳐야 할 타자 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생활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일이나 건설 부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복잡노동, 단순노동, 숙련노동, 미숙련노동, 노동강도 이런 과정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노력공수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을 하는 데 들인 노동량이 표시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공수는 같은 질로 인정되는, 그리고 또는 인정해도 무방한 그런 경우의 노동량을 측정하는 데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노동일은 일노력공수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노동일은 일하는 날 또는 일한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을 단위로 해서 표시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노력공수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작업 또는 제품 생산에 들인 노력자들이 일로 표시되는 노동지출량을 표시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노력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노력공수에 따라서 분배를 주기 때문에 농장에는 어느 농민에게 어떤 농작물을 얼마만큼 분배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정사업소 수매일꾼들이 숨겨놓은 양곡이 없는지 해서 농장원들 집을 뒤지고 다닌다는 거 하는 건 이런 건 웃기는 겁니다. 북에서도 누구도 함부로 집을 뒤질 수 없습니다. 집을 수색하려고 하게 되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수색영장 발급도 남한처럼 판사가 승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조직이 승인이 있어야만 그 수색영장 서류가 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죠. 검찰에서 수색영장이 발급됐습니다. 발급되면 그러면 당조직이 승인을 받는 겁니다. 책임비서, 조직비서 이런 사람들이 승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조직이 승인을 받은 이후에라야 이 수색영장이 재판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거기다 승인하는 거죠. 근데 농민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애국미 헌납도 강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집을 뒤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북한 농민들이 개인 장사꾼들한테 식량을 수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늘 이런 데일리 NK를 비롯한 이런 조중동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게 되면 북한의 개인 장사꾼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개인 장사꾼들이 돈이 많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보따리 장사꾼들입니다. 북한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를 좀먹는 그리고 또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독약이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개인들이 사적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축적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 같게 되면 화폐교환을 실시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화폐교환을 실시한 다음에 어느 집이나 똑같이 현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의 돈만 새 화폐로 교환해주는 거죠. 어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사꾼들이 내화를 외화로 바꿔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2010년인가 그 화폐교환이 있은 이후에 북한 장사꾼들이 계속해서 그 내화를 벌게 되면 외화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들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경 탁 봉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외화 환율이 제가 있을 때보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화를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장사꾼들은 망한 겁니다. 자기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건 국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화폐 환율을 지금 계속 떨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장사꾼들이 농민들한테서 식량을 사들여서 자기가 보관한다고 해도 몇 톤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식량을 보관하게 되면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식량을 뭐 몇십 톤, 몇백 톤씩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 농민들도 그런 창고는 없죠.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창고를 가지자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북한 농민들이 시장 장사꾼들한테 다 식량을 수매하고 있다는 것 같은 이런 뉴스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홍민지 자꾸 들어와서 조금씩 복잡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